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저는 키가 커진 도하나. 박PD입니다. 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위로 올려다 보니까. 뭐 단상이 올라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팀과 박팀 신경전이 시작이 됐는데 2부에서는 과연 두 팀의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승리하는지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하시는 저희 전문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시크하게 두 분 다 고개와 이렇게 손짓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2부까지 또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무엇보다도 수익률 대결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운영이 되는지 먼저 규칙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미 접수를 했고요. 기존 종목들을 이제 모두 정리를 하고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종목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위원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각각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붙은 두 종목은 도팀의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엘리베이터죠. 현대 엘리베이 박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직도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듣고도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포인트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팀이 어제는 이겼으니까 박팀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원재 전문가님, 오늘 저희한테도 이렇게 승리의 기운이 오고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네. 증설이에요, 증설. 근데 증설 속도가 SKC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솔루스가 두 번째로 빠르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이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까지 듣고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샵 0082번.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데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러다가 제가 좀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샤이한 그 팬분들한테. 그럼요, 저희 도팀. 피지 이게 한번 박피지님. 저한테 이제 경고하신 건 한 번만 더 오면 짜버리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멸치가 생각나는 밤에 우리 또 정재현 위원님의 현대 엘리베이 세 번째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예요. 화나신 거 아니죠, 전문가님?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저런 사람의 말에 기분 상하고 그럴 부분들은 아니죠. 네. 네.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북 쪽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아마 조율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대?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되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서 상승 버튼만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고추장처럼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빨리빨리 고추장처럼 뜨거운 맛을 보고 싶은 분들 투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꾸 고추장이라니요. 고추장에 멸치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네, 박팀은 서로도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자, 여러분께 투표하실 동안 좀 고민의 시간을 드리고자 개인 포트폴리오 오늘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현대제철 두 자릿수 수익률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났었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19.29%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의 개인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도하엔지니어링 그리고 오리온홀딩스, 한국전력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 전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못을 박아서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매일 오전 9시죠. 매매 시그널 시간 통해서도 장중에서 이 전략들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날 떠서 시작하면 어떡하냐,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이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리뷰들은 꾸준히 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언만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팀의 케미가 오늘도 좀 빛나는데 어떻게 이기실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고추장처럼 뜨거운 마지막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사!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확 빈정이 상하는 걸 좀 봤어요. 빈정이. 그렇군요. 네. 저 두 분이 다 푸스름한 옷을 입어서 아하. 별로 그다지 썩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입니다, 있는데 여러분들. 네. 아니, 마지막 포인트는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됩니다. 건설주 매도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현대엘리베이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련주들 있죠. 싹 다 관련주들 아마 다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주유소의 또 유행어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고추장처럼 뜨거운 맛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다 투표해야 될까요? 현대 엘리베이 투표하셔서 정부 정책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닙니다. 대세는 OLED입니다. 오늘 도팀이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마지막 발언 들어볼 텐데요. 박원재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성장하는 산업의 과점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두산에 있다가 이제 PEF로 매각이 됐지요. PEF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 이후에 되파는 전략, 이게 주된 엑짓 전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증설의 속도를 높일 거고요.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증설이 곧 매출이 된다 그랬죠. 이 스토리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올해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주가는 미리미리 반영을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아직은 재무제표나 이게 볼 게 없지만 내년 성장 스토리를 다 믿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저희 도팀은 3분기,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표가 종료됐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결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네, 도팀의 솔루스 첨단 소재 선택받았습니다. 네. 미안하네요. 이틀 연속 저희가 이겨가지고. 괜찮으세요, 피디님? 괜찮습니다. 어차피 양보도 해야 됩니다. 지금 팀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이미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또 양보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카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누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샵 0081번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해요.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랑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그 정재훈 위원님의 현대 엘리베이 투자 전략은 내일 오전에 여기 카톡 내일 쉬는 날이니까. 네, 저는 안 올 테니까 피디님 오세요. 네. 조종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투자 전략, 정재훈 위원님의 투자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전 9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휴장인데 박 PD님은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또 3부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이 저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 테니까 미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도팀은 승리에 취해 승자의 강의를 들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님은 여기 계세요. 아셨죠? 네. 네, 그러면 승리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승자의 강의를 오랜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이제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승자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자의 강의는 일단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의 그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개가 있는데 방송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첨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살펴볼게요. 뜬금없이 2차 전지를 갖고 왔어요. 요새는 다 같이 주니까 뭐 철강, 조선기계, 소비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흐름에는 맞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쪽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이제 항상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같이 갖고 가면 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훈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 갔다가 이쪽 털고 이쪽에 가서 또 수익을 내서 또 저쪽 흐름 가고 이렇게 가면은 연간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요? 예. 이 흐름대로 다 타고 가면 연간 수익률 1000% 이상 나옵니다. 그런 투자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좀 현실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벨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르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방향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방향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변치 않는 게 1사분기가 어제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죠. 실적 발표를 아마 저희처럼 프로 투자자 아닌 다음에야 전 종목을 다 봐서 이제 보지는 않으실 텐데 대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은 흐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75% 이상이 다 서프라이즈예요. 쇼크 나온 건 잘 없고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기저도 있지만 그래서 기저를 빼고라도 절대액으로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작년부터 계속 성장주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LG화학이 주도를 했죠. LG화학이 주도를 하는 모습은 월봉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년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간달해서 쭉 뽑아냈습니다. LG화학이 가는 동안 소재단은 쉬었느냐 하면 소재단도 쉬지 않았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한 5배에서 7배, 에코프로비엠도 그 정도로 뛰고 LNF도 뛰고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물적 분할 노이즈가 있었고 또 무슨 테슬라 데이다
폭스바겐 데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내재화를 한다 이런 노이즈가 숱하게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노이즈가 있죠. 근데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전지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렇게 쉬우면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휴대폰하고 다른 게 2차 전지는 안전에 직결이 되죠. 운전하는 배터리입니다. 이동하는 모빌리티예요. 이동하는 모빌리티에 화재 사건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죠. 야, 이거 뭐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인사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성차 업체가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해서 내재화를 시킨다는 게 실익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완성차 업체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모빌리티, 차세대 모빌리티의 경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UAM, 탈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 도심항공. 그러면 거기에 지금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설비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내가 배터리 사업을 같이 진행했을 때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겠느냐? 거의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합종연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의 자율주행차로 들어가는 시기는 참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전통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엔진을 빼고 나면은 자동차는 그냥 그 IT 기기가 됩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노하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애플카 이슈가 나왔던 게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현기차가 애플과 손잡고 같이 이제 그 애플카를 만든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게 오히려 현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재논의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만 따로 떼서 보면은 2차 전지를 완성차 업체가 이제 내재화 시킨다는 건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국내의 LG화학이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거를 90년도부터 준비한 비즈니스예요. 30년 이상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화재가 나면 원인을 못 찾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뭐 계속 사고가 나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 과전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밸류체인다는 셀업체가 국내에 3개가 있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동안에 우리끼리 소송전을 벌이느냐고 굉장히 출혈을 했는데 그거 마무리돼서 이제는 성장 사이클에 맞게 증설 경쟁을 통해서 갈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1일 날 방미해서 아젠다는 이미 다 나와 있죠. 배터리와 반도체를 미국 내에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남북한의 문제와 백신이죠. 이런 아젠다는 이미 정해진 거고 발표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이제 규모를 좀 키워야겠죠. 그러면 기존 거보다는 좀 오버캐퍼로 발표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소재 업체를 나누면은 2차 전지의 소재는 되게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가지를 이제 극으로 해서 중간에 분리막을 최근에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박입니다. 이게 4대 소재예요.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중에 동박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인수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유럽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에요. 그런데 중국 시장은 침투가 안 되죠. 중요한 시장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이제 계속 증설 계획이 세워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기업입니다. 근데 소재단이 국내에 없습니다. 밸류체인별로 3개 내지 4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셀 업체가 증설하는 거 공급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 수요 소재 기업들은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오겠지만 그 노이즈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 스토리가 이미 예약이 돼 있다. 이렇게 확정돼 있는 산업이 이게 거의 100년 만에 나오는 일입니다. 1920년대가 이제 격변의 20년이라 해서 그때 지금처럼 많이 변해요. 탈 것이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석탄에서 석유로. 지금하고 많이 비슷하죠? 지금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우리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이 변화하는 속에서 1920년대에도 보면은 이 자동차 밸류체인이나 에너지 밸류체인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나 부가가치가 다 올라왔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다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겁도 나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야 돼요.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캐즘이 보통 10%까지인데 전기차 침투율은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제 3.5%, 4%입니다. 순수 전기차는 이제 2%가 채 안 돼요. 갈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았고 이 증설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이제 증설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재무나 이런 쪽은 딱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벽산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기대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이제 가격 목표 전략을 말씀드리고 주가가 어떻게 이제 적정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사실 다른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 본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 솔루스 첨단 소재만 이렇게 음봉으로 쭉 내려와서 그냥 어차피 방향이 나오는 거니까 이쪽에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갖고 와서 전략은 한 51,500원 뭐 이렇게 매수 전략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65,0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요게 이제 바탕 잡은 게 45,000원 수준인데 44,000원까지 내려가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야 도대체 주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가격은 이제 형성 원리가 있어요. 자산 가격은 얼마가 적정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잖아요. 내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를 알려면 이게 적정가가 얼마일까? 이렇게 보면 좀 쉬울 텐데 자산 가격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해요. 이를테면 뭐 아파트 값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은 비교가 바로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치 증식을 하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딱 얼마가 정가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가예요. 시가라는 건 뭐죠?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형성되는 게 시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시가로 결정이 되고 이게 상대적인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가라는 건 실적이 기본이 되는데 이 실적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에 더해서 유동성과 심리가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과 심리가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이 좋게 평가를 받아요. 똑같은 기업인데도 실적이 좋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는 평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참여자의 심리가 그거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평가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산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떤가를 보면은 지금 시장은 무조건 유동성이 캐리하는 시장이죠. 이 유동성은 연준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결정짓는 아주 주도한 요인은 유동성을 연금이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그 끝도 연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봐야 돼요. 그 유동성이 언젠간 긴축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때는 시장은 하방으로 갑니다. 그동안 시장에 부여됐던 그 많은 심리적인 프리미엄을 쭉쭉쭉쭉 빼면서 하방으로 가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투자자는 그거를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입니다.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자산 가격은요.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이게 심리예요. 최근에 코인 시장을 보면 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코인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야. 탈중앙화를 벗어나서 분권화를 하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스토리에 의해서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러가 쭉 얘기를 했고 참여자가 이제 한둘 나타나는데 그 참여자가 초기에 대중의 지지를 못 받을 때는 시세가 미약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중의 지지를 받고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시가총액으로 이제 2,000조 가량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2,600조니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중 있는 자산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인 시장이 큰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그 모험을 좋아하는 자본,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는 그런 자금 수요가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갔다고도 볼 수가 있죠. 최근 주식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약한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만약에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았다면 주식 시장에서 코인과 같은 변동성을 기대하고 제약 바이오 투자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대안 시장이 생겼다는 거죠. 유동성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산 시장은 이제 자기 자본도 있지만 신용 자본이 있어요. 이 신용이 레버리지고 이 레버리지는 시장 간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나는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만 볼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올바른 대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과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오겠죠.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 심리가 코인을 떠나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환입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가 이쪽이 무너지면은 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을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를 수급 분석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복잡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 시장을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주식만 하니까 주식만 볼 거야 하는 투자자와 같이 보는 투자자는 대응 방법이 확실히 다르겠죠.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왜 중요하냐면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보다 금리물 시장이 더 커요. 금리물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큽니다. 그래서 금리물 시장이 이제 지금은 금리가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머니무브로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일정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시장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자금의 이동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금리의 기준을 봐야 돼요. 어느 시점까지 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장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시키죠. 순서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있었냐면 2008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를 찍은 다음에 2000 중반에 이제 정상화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통화를 회수해야겠구나 했는데 실행하지 않고 야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는 말만 했는데 시장은 발작을 했어요. 2011년이 그래서 아주 1년 내내 빠졌죠. 그래서 연준에서 야 이거 회수하는 걸 좀 정교하게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테이퍼링을 할 거예요 하고 예고를 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있다가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요. 마지막에는 보유 채권까지 매각을 하겠죠. 이거를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먼저 예를 보게 되면은 예고가 한 반년을 기다리고 그러면 지금 FOMC에서 6월 달에 안 하게 되면은 한 8월인데 그때 예고를 하거나 6월 달에 만약에 예고를 하면 연말이에요. 테이퍼링 시기가. 그리고 테이퍼링 한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와닿을 때 시간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오겠지만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9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올라요. 전제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 속도가 받쳐주는 구간이죠. 따라서 금리 인상은 노이즈일 확률이 많고 투자자는 성장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수요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산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근원 물가가 올랐다고 노이즈가 많았죠. 물가가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하죠. 폭등을 하면은 이게 원자재가 물가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생산 요소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이거를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원자재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서는 가격 전가가 되는 기업이 있고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기업이 있겠죠. 그럼 투자할 때는 최근처럼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갈 때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가격 전가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의 마진이 보장이 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은 아니 왜 물가와 금리가 관계가 없다는데 왜 내 건 이렇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원가를 가격 전가를 했더니 수요가 꺾이면 안 돼요. 가격 전가를 했는데도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노이즈를 보이는 거는 이 수요에 대한 의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의심받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반기에 결국 서버 투자나 모바일 투자나 D랜드 DDR5로 이제 그 세대가 바뀌는 이런 이슈들을 맞물려서 결국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수요가 죽는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백신으로 경제 정상화가 되고 그 경제 정상화가 되는 걸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가면 앞으로도 투자의 기회는 굉장히 담보되어 있는 시기에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가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념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게 좀 수익력이 약한데 이러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돈을 많이 버니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보니까 싸다. 이런 논리거든요. 성장주가.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래 가치를 땡기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미래 가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가 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수요가 살아나서 막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는 가치주의 성장률이 성장주 성장률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뭐 화학도 그렇고 화학 성장률은 엄청나죠. 뭐 철강, 건설 이런 쪽 성장을 보면 성장주보다 오히려 EPS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더 성장을 한다 해서 프리미엄을 준 건데 야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 퍼포먼스가 성장주보다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받게 되는 게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시크리컬 기업은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해요. 성장주는 계속 올라가는 게 성장주고 가치주는 이익의 기복이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크가 딱 찍었다라면 실적이 잘 나오도 바로 꺾이는데 굉장히 수직 낙하폭이 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훈련이 안 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크리컬 투자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잘 훈련돼 있는 분한테 굉장히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아차 잘못하면 3년 물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 사이클이 그 정도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자산 가격 전체에 대해서 어떤 로직으로 흘러가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연휴 때 한번 복귀해 보시고 3부에는 또 계속 상담 시간이 이어진다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